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29일 송영길 전 대표의 예전, 지금 주거지와 송영길의 외곽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일단 제가 이 관련 기사를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라는 단체가 과연 어떤 곳인가, 왜 검찰이 여기를 의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29일 송 전 대표의 전현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곳은 송 전 대표가 2015년 설립한 정책연구소로 그를 외곽에서 돈 후원 조직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바탕으로 촉발된 경성캠프 구성원들의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있어 직접적인 관련성이 드러난 적은 없는 조직이다. 전 대표의 개인 조직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검찰이 경성 캠프 전반의 자금 흐름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연구소 압수수색을 통해 송 전 대표 경성 캠프 자금 조달과 관련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책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들어온 연구소 후원금 등이 송 전 대표의 개인적인 경성 캠프 자금으로 동원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나아가 송 전 대표가 당대표 당선을 위해 이 돈을 국회의원 등에게 직접 살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9,400만 원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자금이 뿌려진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고, 송 전 대표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 29일 날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나오는 이 기사 내용인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송영길의 외곽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그냥 통상적으로 자칭 시민단체, 비영리 법인, 공익법인 내지는 민간단체, 이런 곳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자금들이 마련되는가, 그냥 통상적인 수법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자면, 보통 이 단체들이 이런 식의 수법을 씁니다. 인건비로 허위로 지급하고 수령하는 방법, 그겁니다. 그러니까 근무하지도 않고 재직하지도 않는데 그 근무자, 직원 명단에는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인건비를 지급한다, 그겁니다. 그 인건비를 지급한 거는 나중에 이제 그걸 세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 친인척,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상납 이런 것처럼 그 해당 단체 이사장 내지는 그 이사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그 해당 단체를 운영하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을 여기다가 심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급여를 지급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시 그 해당 단체 운영하는 사람 내지는 실운영자한테 흘러가는 구조, 이런 수법을 다시 쓴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 상납, 이 문제가 예전에 아주 컸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밝혀지진 않았지만 암암리에 하는 그런 것들을 자행하는 자들이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은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받는 실수령은 3천만 원이다. 그럼 1천만 원은 어디로 가냐? 다시 돌려준다, 그겁니다. 다시 이걸 회수한다, 그겁니다. 그리고 허위 거래, 이런 것들로 인한 또 뒷돈을 챙기는 거, 각종 용역을 발주하고 물품 구매를 한다는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합니다. 근데 이건 거래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돈을 지급을 하고 얼마를 썼다고 허위 거래를 했다, 얼마를 썼고 어떤 거래를 했다고 기재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거를 돌려받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는 일정 수수료를 주거나 아니면 그 돈을 주고 일정 부분 다시 뒷돈을 받는 그런 수법들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 외부 인사들한테 지급하는 각종 수당, 회의비, 자문비,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보다 더 과다 지급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이거를 되돌려받는 수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제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송영길 외곽 조직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이 곳에서 이런 식의 수법들을 쓴다. 근데 이건 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거의 대다수에서 뒷돈을 만드는 방법이, 비자금을 만드는 방법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는 과연 뭘 하는 곳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는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대산빌딩에 입주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이 해당 단체가 대체 뭘 하는 곳인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해당 단체가 자기들의 소개 내용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보면 동서남북 포럼을 확대 재개편했다고 합니다. 동서남북 포럼은 송영길 전 대표가 2008년도에 만든 자신의 후원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의 목적은 무엇인가? 명목상 목적은 이렇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방안 연구, 통일국가 발전을 위한 미래 정책 대안 제시, 통일 관련 학술 문화 심포지엄 세미나 등 학술 문화 활동,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남과 북의 현실을 고려한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괄하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활동,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홍보, 출판, 기획사업 및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연대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목적은 바로 송영길의 대권 도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정치인이 대권을 꿈꾸는 거,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희망자들, 지망생들이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런 꿈을 꾸는 거,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대권을 꿈꾼다? 그러면서 이런 단체를 일찌감치 만들었다? 이거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될까? 제가 뭐 얘기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검찰은 왜 송영길의 이 후원 조직, 외곽 조직을 압수수색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해당 단체의 결산 서류 등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해당 단체가 결산 서류를 처음 올린 시점이 2020년입니다. 2020년 내역을 봤습니다. 이 당의 사업 수익은 6,900만 원에 달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비나 다른 수익이 있는 게 아니라 전액 6,900만 원 전액이 다 기부금이었습니다. 기부금. 어떤 회비라는 것은 고정적인 어떤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 아닙니까?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 기부금입니다. 다 후원금. 대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니 뭐 이런 거 아주 우리 사회에서 인지도 있는 그런 시민단체를 떠나서 제외하고 어떤 단체가 연간 후원금을 이런 식으로 모을 수가 있을까? 회비도 없이 후원금만으로 전액 7억 원을 달하는 그런 후원금을 모금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라는 단체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대체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부를 했을까? 너무나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국내 시민단체의 실상을 안다면 이 7억 원이라는 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후원한 이들은 대체 어떤 목적으로 후원을 했을까? 송영길의 외곽 조직, 후방 지원 조직으로 평가받는 이 단체에다가 7억 원이라는 금액을 후원한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이 단체는 2020년 이런 거액을 모금하고 나서 그 돈을 어떤 사업을 한 데 썼을까? 이게 또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들이 공시한 내역에 따르면 이 2020년 사업 비용으로 3억 7,530만 원을 썼습니다. 그 돈도 대체 어디에 썼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기부금품 지출 명세를 제가 또 살폈습니다. 인건비 등 일반 경비 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출 사유가. 인건비, 일반 경비. 인건비는 뭐 당연히 그 해당 단체가 고용한 그 인력들에 대한 급여고, 그 다음에 일반 경비는 해당 단체를 운영 유지하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인건비와 이 해당 단체를 운영 유지하는 비용으로 3억 5,730만 원이 썼다 그겁니다. 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또 그걸 또 살펴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단체가 뭐라고 했냐? 코로나로 사업 진행이 힘들어 일반 인건비 지출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3억 5,730만 원이나 썼다. 이해하십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운영 성과표를 제가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건비는 1억 7,57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비는 4,300만 원. 여기서 말하는 시설비는 뭐 건물, 임차료, 그 다음에 시설 유지 관리비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게 4,300만 원, 기타 비용 1억 5,6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비용? 이건 또 과연 무엇일까? 기타 비용에는 여비 교통비 1,562만 원, 소모품비 2,290만 원, 그리고 지급 수수료 1억 1,000만 원, 용역비 670만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과연 지급 수수료는 또 무엇일까? 계속 의문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 수수료. 아니 해당 단체가 어떤 특별한 사업을 진행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고용한 직원들 인건비, 그 다음에 이 단체를 운영 유지하는 비용으로 3억 5,730만 원 썼다고 했는데 그 중에 지급 수수료가 1억 1,000만 원이나 된다고 봅니다. 이 지급 수수료는 과연 무엇일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내역을 공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단체는 대체 사업 진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에다 그렇게 지급할 수수료가 많았을까? 이것도 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송영길 관련 의혹을 떠나서 그냥 그 운영 성과편이 아니면 기부품 지출 명세서를 보면은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어디에 썼을까? 그런 궁금증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영길 전당대회 의혹,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단체는 그 이듬해 2021년도 송영길이 전당대회에 나간 그 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가 있었다고 지금 의심받는 그 해, 이 해당 단체의 상황은 어땠을까? 그것도 살펴봤습니다. 이 해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사업 수익, 이 사업 수익이라는 게 결국엔 다 기부금입니다. 후원금. 그걸 얘기하는 건데 3억 7,345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 비용은 또 얼마냐? 4억 5,443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지출 내역을 봤습니다. 지출 내역을 봤더니 지출 내역이 또 아까하고 뭐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인건비, 시설비, 그 다음에 뭐 용역비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 내역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 갖고 왔습니다. 그걸 살펴보자면 박모 씨 외 5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2,463만 원, 그 다음에 사단법인 모 단체에 지급한 용역비가 3,030만 원, 그리고 이 해당 단체가 입주해 있는 건물 주인, 소유주한테 지급한 금액이 5,422만 5천 원, 그 다음에 지급 수수료 등 해가지고 또 얼마를 냈냐? 6,548만 7,920원. 그러니까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지급 수수료가 1억 1천만 원에 달했는데 코로나가 약간 풀렸지 않습니까? 2021년에는 그때는 오히려 지급 수수료가 줄였다 그겁니다. 6,548만 원쯤으로 줄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소모품비 2,084만 원. 그리고 직원 복리후생비가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인건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복리후생비라는 항목이 등장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직원 식대, 출장, 회의, 접대비 등 해가지고 6,9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직원 5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6,900만 원. 그러니까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얼마입니까? 연간 1,380만 원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거 웬만한 중견기업보다도 더 복리후생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인당 연간 1,380만 원. 연간 1,38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월 얼마를 받았느냐 그걸 따져보면은 월 1인당 115만 원.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여기 해당 단체가 공시를 한 내역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직원, 식대, 출장, 회의, 접대비 등으로 6,900만 원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 인원, 수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이 현황을 들어봤을 때, 이 해당 단체의 재무 상황을 봤을 때, 수입 지출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앞서 밝혔듯이 검찰은 정책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들어온 연구소 후원금 등이 송영길의 개인적인 정치 자금으로 유용됐을 가능성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해당 단체의 이 재무 상황을 살펴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단체가 기부금을 이렇게 많이 모을 수 있었던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기부금으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연간 3억 원, 4억 원을 쓴 이유는 또 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의심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전당대회는 갑작스럽게 준비된 예정된 전당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정돼 있던 누구나 다 그때 전당대회를 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던 그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권 도전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송영길은 이미 그 전부터 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0년 그 해에 이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송영길의 외곽조직, 송영길의 후방 지원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먹고사는 문제연구소의 재무 상황을 봤더니 특별한 사업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3억 5,730만 원이 썼다. 인건비와 일반 경비로 이렇게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 돈 중에서 혹은 그 이듬해 2021년도 그 지출한 돈 중에서 송영길한테 흘러간 돈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